다빈치 예술여행 반예술 팝 아트 편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는 브리티시 팝 아트의 어떻게 보면 약간 전조 현상으로서 브리티시 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엔 팝 아트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그 중에서도 특히 그 팝 아트를 대표하는 작가 앤디 워홀과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에 보이는 그 은발은 앤디 워홀의 트레이드 마크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워홀 작품 중에는 화면 왼쪽처럼 이렇게 동일한 인물을 계속 다른 색상으로 찍어낸 형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건 역시 획일화되어 가던 당대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아낸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해석을 가할 수 있는지 다른 몇몇 작품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속에 보이는 작품, 많이 봤던 그림 중에 하나죠. 소위 이제 캠벨 스프캔이라고 알려져 있는 워홀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캠벨 스프캔은 총 32개의 스프캔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그냥 하나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32개의 작품은 모두 개별 제작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전시 과정에서 이 작품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시하는 것보다 하나의 집합 전시품처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거나 혹은 전시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캠벨 스프가 각각 다 이런 식의 액자트를 갖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자가 다 비치고 있죠. 그러니까 액자의 그림자가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하나하나 32개는 다 독립된, 그리고 맛도 보면은 다 달라요, 조금씩. 뭐 여기는 치킨 누들, 여기는 베지터블 비프, 뭐 이런 식으로 콘소메 다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각기 다른 32개가 커다란 또 다른 캔버스 위에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쫙 모여서 집합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개별 작품으로 존재하다가 이렇게 집합을 이루는 하나의 거대한 작품이 됐냐? 원래 이 32개의 작품을 앤디 워홀이 가져왔을 때 당시 그 갤러리 관장이 그 약간 조금 센스를 발휘해서 나름대로 이제 또 유머러스하게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진짜 캠벨 스프 캔을 판매하듯이 가판대 위에 올려진 캠벨 스프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하얀색 진열장을 마련해서 그 위에다가 이 작품을 하나씩 쫙 늘어놓고 판매를 했대요. 그리고 당시 작품 가격을 한 점당 100달러로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몇몇 짓궂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앤디 워홀의 캠벨스 푸켄이라는 작품을 한 점당 100달러에 팔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실제로 캠벨스프를 판매하는 그런 상인들이, 자, 저 전시장 안에서는 먹지도 못하고 비싸기만 한 캠벨스프, 아무짝에도 없는 캠벨스프를 100달러에 팔고 있지만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심지어 가격도 훨씬 싼 캠벨스프를 팔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6센트짜리 캠벨스프를 묶음으로 판매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앤디 워홀의 작품 가격이 한 점당 100달러였으니까 실제 제품 그 6센트짜리 심지어 그 묶음으로 팔았대잖아요. 그거에 거의 뭐 한 200배 이상 달하는 가격으로 작품을 팔고 있었던 거죠. 결국 너무 비싼 탓이었는지 최초 전시 때 앤디 워홀의 작품은 5점이 판매되는 거에 그쳤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바로 이 갤러리 관장이 다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자, 이 캠벨 스푸켄은 하나만 있으면 별로 그 힘을 못 쓰는 것 같다. 차라리 이걸 갖다 묶음으로 만들어 놔야지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앤디 워홀을 막 설득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팔려 나갔던 5개의 작품까지 다시 사들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32개의 캔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된 형태를 갖추게 된 거죠. 예,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려진, 하지만 조금씩 서로 다른 맛을 갖고 있는 캠벨 스푸케는
당시 미국의 산업사회에 이제 진입한 그 미국의 어떤 현대의 모습,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고 있지만, 뭐, 거의 획일적으로 그거를 또 생산하고 또 획일적으로 그거를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풍자 내지는 경고 메시지와 같은 그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게다가 실제로 앤디 워홀은 이 작품을 그릴 때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실크 스크린이라고 하는 기법을 적용해서 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실크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런 기법인데, 한마디로 요즘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현수막, 포스터를 제작하는 기법하고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현수막하고 거의 유사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현대사회의 대량 생산 방식을 그대로 자신의 작품을 제작하는 데도 적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앤디 워홀은 예술의 대중화 내지는 뭐 예술 작품의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을 선언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당시 미국 화단을 주도하고 있었던 추상 미술에 대한 일종의 저항의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마치 이런 것들을 소비하지 않으면 현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 내지는 일반적으로 현대인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무리로부터 이탈 내지는 뭐 이렇게 뒤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어떤 두려움 내지는 강박, 이런 것들이 또 이 안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강박은 역설적으로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평준화된 사회에서 또 뭐 어떤 선택의 권리를 상실하고, 또 선택하기 싫어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인의 모습, 집단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으려는 개인의 모습, 개성 상실의 사회, 이런 것들을 냉소적으로 조명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실제로 캠벨 스프는 당시 미국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고, 거의 모든 가정에서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소비하는 제품 중에 하나였다라고 해요. 이렇게 모두가 똑같은 시간대에 동일하게 먹고 있는 스프는 결국 대량 생산되고 또 그것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사회 속에서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 점점 동일화되고 개성을 잃어가고 있는 자, 이런 모습에 대한 어떤 뭐 좀 냉소적인 혹은 그런 비판적인 시선의 일환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정작 이 캠벨 수프를 먹고 있는 소비자들, 그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뭔가 남들하고 다른 특별한 것을 먹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또 이런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조금씩 다른 맛을 갖고 있는 캠벨 스프 32개를 그려낸 그 의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동일해 보이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어떤 미묘한 차이, 뭐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가진 제품들 혹은 획일화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나름대로의 자기 위안을 넌지시 또 담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라면이 판매되고 있죠. 하지만 그 미묘한 맛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 우리가 먹는 거는 그냥 라면인 거죠. 뭐 라면을 우리가 짜장면이나 짬뽕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라면은 라면인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라면 중에 신라면을, 또 누군가는 진라면, 누군가는 삼양라면, 이렇게 다양하게 또 라면 내에 선택권을 줌으로써 뭔가 사실 사람들이 나는 뭐 신라면 파야, 뭐 나는 삼양라면 파지, 아 라면은 뭐 진라면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남과 다른 개성 있는 자신만의 특별한 맛을 즐긴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워홀은 이렇게 동일성 속의 차이를 은근히 드러내면서 동시에 이걸 역설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거죠. 즉, 동일성 속에서 뭔가 차이를 갖고 있지만 결국 걔는 캠벨 스프라는 거죠. 캠벨 스프 안에서 걔가 양파 맛이던 뭐 치킨 맛이던 혹은 뭐 무슨 칠리 비프 맛이든 간에 그거는 어쨌든 그래도 캠벨 스프라고 하는 그 큰 범주 내에서 동일화된 것 중에 아주 세분화된 하나의 아주 미묘한 차이일 뿐,
결국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결국엔 걔는 캠벨 스프인데 뭐 이런 식의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량 생산을 하고 또 그걸 대량으로 소비하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자기 기만 내지는 뭐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그런 현대인의 심리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캠벨 스프하고 마찬가지로 코카콜라도 모든 소비자를 서로 평등하게 만드는 어떤 상징처럼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워홀은 그 코카콜라 병을 통해서 소위 이제 코카콜라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됩니다. 자, 워홀이 쓴 저서에 나오는 문구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나라가 진짜 멋진 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똑같은 것을 사는 전통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TV를 보면 코카콜라가 나오고 대통령도 리즈 테일러도 우리도 모두 코카콜라를 마신다. 코카콜라는 그저 똑같은 콜라일 뿐.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더 좋은 코카콜라를 살 순 없다. 모든 코카콜라는 동일하고 똑같이 좋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리즈 테일러도 알고 대통령도 알고 가난한 자도 알고 당신도 안다. 이런 말을 해요. 즉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든 어떤 성별을 갖고 있던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그런 것과 관련 없이 모든 소비자들한테 코카콜라의 가격은 다 똑같다는 거죠. 뭐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코카콜라를 100달러 주고 사지 않는다는 거죠. 대통령도 1달러 주고 코카콜라 사고 그 가난한 사람도 어쨌든 코카콜라는 1달러만 지불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이라고 해서 뭐 10센트를 내고서 사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라고 하는 것을 살 때만큼은 이 나라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라는 다소 약간 좀 오버하는 듯한 소위 이제 코카콜라 민주주의라는 걸 실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워홀한테 코카콜라는 소비자 그 세계에서 어떤 보편적인 평등을 상징하는 제품처럼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또 사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다른 많은 그 사람들은 또 이 작품에서 어떤 자본주의, 제국주의 같은 그 특징적인 표현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워홀도 물론 단순하게 소비의 평등, 뭐 코카콜라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하기 위해서 작품을 제작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본 것처럼 워홀도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아래쪽에 코카콜라라고 쓰여진 붉은색 라벨이 보이고 있는데요. 전 세계 시장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그 코카콜라의 레드 라벨, 시각적으로 피하기 힘든 이 유혹의 코카콜라 레드 라벨을 보고 코카콜라 상표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어떤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 즉 전 세계를 코카콜라라는 음료로 또 그 코카콜라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 그리고 그 돈을 토대로 만들어진 자본을 통해서 지배한다라는 의미가 또 이 안에 이중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동일한 돈을 내고 동일한 음료를 마시는 뭐 코카콜라 민주주의 이런 것들도 이 안에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지지만 또 그 이면에는 이렇게 코카콜라라고 하는 음료 하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자본으로 이제 잠식해 가고 있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다소 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 형태를 경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앞서 봤었던 그 캠빌 스프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상품을 소비하는 사회가 소비 평등화가 아닌 어쩌면 이제 개성 상실의 시대를 의미한다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것에 대한 역설적 경고를 행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홀은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습도 반복적으로 인쇄하듯이 찍어냈는데요. 이젠 제품을 넘어서 유명인사마저도 소비의 대상 혹은 획일적으로 이미지화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워홀이 그린 그림 몇 점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잠시 앤디 워홀이 그린 그림이 누군지, 왜 이 사람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워홀이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그렸던 그의 대표적인 페르소나는 바로 마릴린 먼로, 리즈 테일러,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가수, 연예인 등이 대다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오쩌둥, 뭐 레닌, 체게바라 이렇게 반체제적인 정치인 혹은 정치 셀럽도 심심치 않게 그의 화폭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앤디 워홀이 자신의 모델로 삼은 사람들은 과거의 귀족 혹은 왕족에 상응하는 위인이 아니라 유명인이긴 하지만 위인이라기보다는 연예인 혹은 연예인급 정치인. 한마디로 소위 요즘에 말하는 셀럽들. 그렇다면 왜 앤디 워홀은 그런 셀럽을 묘사 대상으로 삼은 걸까요? 자, 워홀은 대중이 열광하는 건 더 이상 이제 위대한 위인이 아니다. 그들을 흥분시키고 열광시키는 것. 더 나아가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그 어떤 대상. 더 나아가서 그 이미지만이라도 소유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소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대중 심리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반복적인 셀럽 형상을 그려내면서 또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워홀이 가장 즐겨 그렸던 엘비스 프레슬리와 마릴린 먼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렇게 흑백으로 제작된 그림들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왜 그렇게 흑백으로 그렸냐? 보면은 흑백으로 처리된 인물 같은 경우에는 컬러로 처리된 인물하고 다르게 뭔가 이렇게 화면에서 점차 사라지거나 그 윤곽 같은 게 점점 흐려지는 그런 느낌을 자아내곤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그림 역시 1963년에 완성된 8명의 엘비스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화면에서는 흑백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은색으로 처리된 그림입니다. 마치 화려한 음악 속에 거하는 스타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실버빛으로 형상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미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캠벨스프 혹은 코카콜라처럼 딱 얼핏 봤을 땐 동일해 보이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그 포즈나 키 그리고 표정 같은 게 미묘하게 다른 그런 어떤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습 8개가 그려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듯 보이지만 조금씩 미묘한 차이를 갖고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워홀은 아마도 우리가 과연 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자세히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이 8명의 각기 다른 엘비스 프레슬리 중에서 진짜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습은 존재하는지 혹은 우리가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는 어떤 모습과 일치하는 것인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962년에 제작된 마릴린 먼로 역시 그 무대 뒤에 혹은 그 스크린 속에서 대중에게 노출된 화려한 그러니까 무대 위와 스크린 속에서 대중한테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화려한 먼로의 모습, 그것과 반대로 이제 무대 밖에서 보여지는 먼로의 모습, 즉 이렇게 그 무대 위 혹은 스크린 속에서는 화려한 원색의 빛깔로 입혀져 있는 먼로의 모습을 또 무대 밖 혹은 스크린 밖에서는 흑백으로 이제 좀 대조적인 모습으로 묘사된 그리고 심지어 약간 이렇게 지워진 형태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 원로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작품은 마릴린 먼로가 세상을 떠난 1962년에 맞춰서 제작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특별히 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중요한 성상화, 뭐 재단화 같은 것은 이렇게 접어서 볼 수 있는 형태, 평소엔 닫아놨다가 중요한 날엔 열리고 이런 형태로 제작된 게 많다고 했죠. 그 중에는 뭐 이렇게 두 개로 접는 이면화도 있고
이제 세 개로 접는 삼면화도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런 성상화의 패널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 해가지고 패널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면화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면화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음, 약간 뭔가 성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렇게 마릴린 먼로를 위치시킴으로써 과거에 이제 뭐 존경과 경배의 대상이었던 성인 대신에 이제는 배우와 가수 혹은 정치인과 셀럽이 그 존경과 경배의 대상이 된 현실을 또 드러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원로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흑백으로 묘사된 것과 또 이렇게 컬러로 묘사된 게 이면화 형태 속에서 대조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그 강렬한 주황색 배경, 그리고 원로의 상징인 그 금발, 그리고 또 트레이드마크 같은 약간 백침이 있는 듯한 미소가 전면화되면서 그 멀로라고 하는 배우에 대한 어떤 스크린에서의 모습, 화려한 모습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각각 다른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쪽 우측에 있는 멀로의 경우에는 흑백으로 묘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잉크로 뭉개지거나 혹은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무대 밖에서 배우 마릴린 먼로가 아니라 인간 마릴린 먼로가 이제 그 혼자 겪었던 여러 가지 고뇌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또 몇 주 전에 이제 사망해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마릴린 먼로 이제 먼로가 죽기 직전 후를 이제 그 시기 즈음에서 이 작품이 이제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먼로에 대한 추모작이 된 작품이기도 한데요. 예, 그렇게 대중사랑 속에서 영원한 배우로 남을 줄 알았던 먼로의 그런 허무한 죽음, 그리고 그 결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먼로의 형상, 뭉개진 흑백, 그런 물감으로 뭉개진 먼로의 형상을 통해서 이제 그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워홀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실크 스크린 방식으로 이제 대량 복제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그 워홀은 실크 스크린이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작품의 무한 복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든 작가이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작업실 역시 기존의 뭐 아틀리에라는 개념을 이제 버리고 팩토리,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팩토리, 공장이라는 형태로 명명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팩토리라는 명칭은 대량 생산 그리고 복제를 지향했던 워홀의 어떤 상업적 작품 제작 방식에 진짜 딱 들어맞는 명칭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모나리자를 복제하는 것은 이제 유명세가 천재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권위로 부상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네오나르도의 그런 어떤 천재성보다 나의 유명세가 오히려 이 다빈치의 그림을 더 유명하게 만들고 나를 그거보다 더 유명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 이제 팝 아트를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이제 팝 아트를 대표하는 또 다른 인물 로이 리히텐슈타인과 키치 아트 그리고 스트릿 아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건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고,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로이 리히텐슈타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얼핏 보면 이게 만화지 무슨 그림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리히텐슈타인은 바로 이런 만화를 주요 소재로 삼은 화가였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생각나는 영화 속 대사가 있죠. 이것은 예술인가? 만화인가? 예, 실제로 그 1960년대 미국 대중을 사로잡은 것은 그 TV뿐만 아니라 또 이제 컬러 만화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위 이제 밴데이닷이라고 불리는 인쇄술로 이런 컬러 만화책들이 제작이 됐는데, 이 밴데이닷이라고 하는 기법은 후일 리히텐슈타인만의 그 어떤 전매 특허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기 이 화면을 보면은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이 제작된 방식 점점점점으로 쫙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밴데이닷 인쇄 방식이 원래 구멍 뚫린 판을 통해서 색점을 만들어서 인쇄를 하는 건데,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밴데이닷 기법으로 이걸 찍어낸 게 아니라 그 기법인 것처럼 일정 간격을 두고서 색점을 찍어서, 말 그대로 예전에 왜 쉐라가 그 점묘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그림을 완성했잖아요. 그런 방식을 어떻게 보면 약간 현대적으로 응용해서 이렇게 완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쉐라하고 그 다음에 이 리히텐슈타인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쉐라 같은 경우에는 한 면에 다양한 색을 찍어서 그것이 이제 뭐 자연에서 실제로 보이는 그 색이 내가 색을 섞지 않고 내 눈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관람객의 눈에서 자연적으로 시각 내에서 혼합이 돼서 하나의 윤곽 혹은 그라데이션 혹은 하나의 색채로 인지되게 만들었다면, 리히텐슈타인은 그냥 하나의 색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점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일본의 그 우키요의 목판 채색 판화에서 볼 수 있듯이 되게 굵은 그런 윤곽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한 경우에는 색을 직접 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그림을 완성해 나가게 되죠. 예,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은 음,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리텐슈타인이 노렸던 혹은 그가 의도했던 바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리텐슈타인은 만화를 예술 장르로 끌어들이면서 고급 예술과 전통 예술만을 진짜 예술이다 이렇게, 혹은 진짜 가치 있는 예술이다 라고 여겼던 기존의 예술 취향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뭐 대중문화, 그것도 뭐 아이들이나 어른도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어린아이들이나 막 열광하고 있던 컬러 만화와 같은 그림을 예술이라고 내놓은 거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그런 고급 예술, 엘리트 예술만이 예술이 아니다, 이런 것도 예술이야 라고 이제 보여주면서 어떤 상업 문화 혹은 저급 문화와 그런 엘리트 문화, 엘리트 예술 간의 그런 경계를 무너뜨린 작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히텐슈타인은 약간 듀샹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리히텐슈타인은 사람들이 넝마 조각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림이라고 하면 별다른 의심 없이 모두 격에 걸고서 아, 이건 그림이지 라고 이렇게 약간 역설적이면서도 냉소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뭐가 됐든지 액자만 둘러놓으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림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당히 고상한 예술 작품으로 간주하는 그런 세태를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비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결국 뭔가 이렇게 서사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되게 장황하게 늘어지고, 혹은 뭐 슈퍼맨, 배트맨 같은 영웅이 막 난무하고, 그런데 결국 그 결말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렇게 맥락 없이 흘러가는, 하지만 영웅이 뭔가 열일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소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갑자기 한 번에 샥 해결이 되는,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떡밥을 엄청나게 많이 뿌려놓은 다음에 떡밥 회수도 하지 못한 채 뭔가 영웅이 앞에서 뭔가를 좀 하다가 그냥 쓱 끝나버리는 그런 싸구려 그 영웅 만화 내지는 싸구려 로맨스, 이런 거에 열광하는 대중, 그리고 그런 것들에 열광하는 미국 사회 전반에 걸린 어떤 그 경박한 문화 세태, 이런 것들을 좀 뭐 겨냥한 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 리텐슈타인의 말은. 자, 그리고 뭐 우리한테도 잘 알려진 이 행복한 눈물이라는 작품은 크리스티 경매에서 710만 달러,
하나로 거의 뭐 90억 원에 낙찰된 것으로도 유명하고, 한때 우리나라의 이제 유명한 재벌가의 안쪽 그 보관 창고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나온 작품으로도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죠. 처음에 이 작품이 그 발견됐을 때, 아니 왜 저런 만화를 갖고 있는 거야? 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일반 만화가 아니었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럼 이번에는 뭐 만화를 넘어서 더 뭔가 약간 저것도 예술인가? 라고 볼 수 있는 키치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작품, 특히 좌측에 보이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작품. 어딘지 모르게 좀 조잡해 보이죠. 원숭이의 모습도 그렇고 마이클 잭슨의 모습도 그렇고, 뭔가 조금 어설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로 키치 예술, 키치 아트의 대명사로 불리는 제프 쿤스의 작품입니다. 제프 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키치 혹은 네오팝 아트의 선두주자라고도 불리는데요. 뭐 거칠게 정의하자면 키치는 고급 문화를 흉내내는 저급 예술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런 키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이 화면에 있는 마이클 잭슨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팝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이 그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마릴린 monroe의 초상을 그 실크 스크린으로 대량 생산, 복제한 것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 마이클 잭슨도 뭐 셀럽이자 연예인이고, 또 마릴린 monroe, 워홀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연예인이었으니까요. 자, 하지만 워홀은 한눈에는 같아 보이지만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 그런 연예인 혹은 셀럽의 모습을 통해서 동일화에 동참해야지 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혹은 모든 것들이 획일화되고 또 뭐 캠벨 스프처럼 먹는 것까지도 동일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자아의 모습, 상실되는 자아, 혹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중의 시선, 대중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 그 이미지 속에 갇힌 채 살아가는 자아를 상실한 유명인들, 셀럽의 모습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갖다가 전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제프 컨스의 마이클 잭슨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이클 잭슨의 형상을 보면서 우리가 뭐 이걸 통해서 어떤 뭐 동일성 속의 차이, 뭐 상실되는 자아의 모습, 획일화된 사회에 대한 비판, 이런 거 느낄 수 있나요? 그런 걸 느낄 뭐 장치도 없이 그냥 여기는 덩그러니 하나의 형상만 놓여져 있죠. 그리고 그 형상마저도, 조각된 형태마저도 그다지 썩 훌륭해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뭐 흰색, 금색으로 덕지덕지 발라진 조각이 소위 이제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싸구려티가 나 보이기도 하고, 그림으로 치자면 어딘가 모르게 소위 이제 이발소 그림이라고 뭐 부르는 그 약간 좀 미숙하고 싼 그림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제프 콘스는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작품으로 내놓고, 또 대중들은 왜 이런 B급 감성의 예술품에 대해서 열광하는 걸까요? 자,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긴 하는데, 키치는 원래 진짜를 소유하기에는 재력이 모자르고, 동시에 뭐 진짜에 담겨져 있는 어떤 진지한 메시지, 뭐 예술적 메시지든 그것이 뭐 철학적 메시지든 간에 그 메시지를 이해할 지적인 능력도 부족한 어떤 그 독일 신흥 부르주아들이 과거의 귀족 계급의 문화를 흉내내는 형태를 비꼬아서 나온 게 바로 이 키치라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귀족이나 어떤 대귀족 내지는 뭐 상인 계급처럼 신화 속의 여신 또는 뭐 왕이나 귀족의 모습이 담겨 있는 고가의 미술품, 뭐 아니면 우리가 앞서 봤던 뭐 다비드상, 뭐 라오콘 같이 멋진 그런 그리스 르네상스 조각의 원본, 뭐 하다못해 사본이라도 척척 사들이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재력은 좀 딸리긴 하는데, 그렇지만은 뭔가 나도 귀족인 것처럼 좀 더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행세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값싼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사기로 만든 모조품을 사들이고 그거를 거실에서 소중하게 이제 간직하면서 또 이렇게 막 손님들한테 자랑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이게 됐죠. 어떻게 보면 약간 상상하면은 사실 약간 안쓰럽기도 하고, 어, 진짜도 아니고, 그것도 뭐 이렇게 잘 만들어진 모조품도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거는 가짜고, 누가 봐도 되게 좀 싸구려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되게 애지중지하면서 막 그걸 또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게다가 뭐 모조품도 모조품이지만은 그 작품에 대해서 전혀 아는 지식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술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은 귀족 혹은 어떤 철학자를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서 그런 값싼 싸구려 물건에 대해서 막 이 말 저 말 늘어놓으면서 자랑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면은 아 이게 참 안쓰럽기도 하고 약간 조금 웃지 못할 상황이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흥 부르주아들은 여전히 자신이 사들인 이 소중한 모조품을 진품 못지않게 매일같이 쓸고 닦고 하면서 진품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모조품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게 나의 것이야. 나도 이런 위대한 예술 작품에 뭐 진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슷한 걸 내가 갖고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키치 예술의 핵심이고 또 당시 키치의 기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면 좌측에 있는 그 제프 콘스의 풍선개 같은 경우 이제 뭐 적게는 5천만 원에서 최근에 뉴욕 크리스티에서는 그 황금빛 멀론도 그 풍선개가 팔렸는데 그게 무려 뭐 670만 달러에 팔렸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실제로 이건 풍선으로 만든 거거든요. 물론 이제 풍선이지만 좀 약간 반짝반짝하고 매끈매끈해 보이는 게 집에 들여놓으면 또 화사해 보일 것 같긴 해요. 뭐 하지만 어쨌든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특별한 기술이 들어간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특별히 예술적 메시지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670만 달러? 믿기지 않는 가격이죠. 10만 원이라고 해도 비싸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쨌든 간 이렇게 특별한 기술도 들어가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충분히 아이 귀여워 하면서 달려들 법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그 수완 빠른 장사꾼들은 상당히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놓죠. 그래서 이 벌룬독 모조품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시장이 아니라 일반 집에 놔야 되니까 크기도 줄여야겠죠. 그리고 휴대하기 편하게 심지어 이걸 액세서리 크기로 줄여서 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 아이고, 예, 이런 식으로 이 목걸이 딱 봐도 귀엽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은은 아니고요. 은이면 아마 더 비쌀 텐데 이거 딱 2만 원밖에 안 해요. 자, 그리고 또 쿠팡에서 제가 직접 검색을 해보니 이런 뭐 물건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만 원, 5만 원 정도의 이런 원본의 이제 모조품들을 팔고 있는 거죠. 전시장처럼 집이 크진 않으니까 집에서 이제 뭐 식탁이나 거실장 위에 올려놓고 감상할 수 있도록 되게 작은 사이즈로 이제 줄인 거죠. 음. 뭐 어쨌든 이 벌룬독의 가장 큰 장점은 원본 작품 자체가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뭐 큰 테크닉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모방이 쉽다는 거죠. 그리고 모조품을 만들어서 나도 그렇게 많이 이상해 보이진 않는다. 왜냐면 테크닉 자체가 많이 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키치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제프 콘스 작품의 경우에는 복제품이란 게 티도 잘 안 나니까 뭐 얼마나 경제적이고 또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앞서 지금 있었던 이 러버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러버덕 같은 경우에 약간 공공미술의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긴 하지만 이 러버덕의 미니어처 전 세계 어린이들의 그 필수 목욕용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죠. 예, 이렇게 키치는 어설픈 모방, 싸구려 위조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 예술적 사유와 진지한 통찰을 요구하는 그런 고전 미술 혹은 난해한 추상 미술하고 다르게 감상자한테 진짜 작품에 거듭나는
어떤 그 편안함, 감성적인 편안함과 소유했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키치의 가장 큰 기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키치와 파와트를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은 둘 다 접근 장벽이 높질 않아서 대중들이 쉽게 즐기고 감상이 가능하다는 것. 뭐 차이를 찾자면은 키치는 고급 문화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그걸 모방하려는 심리적 태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모방품 혹은 위조품을 가져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고 또 예술적으로 내가 소외됐어 라고 하는 어떤 그 소외감을 극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키치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팝아트 같은 경우에는 난해한 추상미술, 현실에서 이탈한 그런 추상예술에 대한 반발로부터 시작이 됐고, 또 대중문화와 상업예술, 뭐 이런 것들이 엘리트 문화, 순수예술, 이거와 단순히 대립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예술의 영역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상업과 순수예술, 또 대중문화와 엘리트 문화 간의 경계를 지우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파와트의 순기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비판적인 시각과 관련 지어서는 현대 소비 문화, 또 뭐 대량 생산에 따른 어떤 대량 소비, 그리고 또 대량 생산에 대한 어떤 획일적 사회로의 이행,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되는 상실된 자아의 모습,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위인이 아닌 영웅의 시대, 물씬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비판하는 것들이 이 팝아트라고 하는 장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참고로 네오다다는 우리가 아까 전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추상주의 회화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이 됐고, 한편으로는 레디메이드 예술을 갖다가 좀 역으로 한 번 더 비틀어서 보여주는, 한마디로 레디메이드가 기성품을 예술품으로 만들었다면 이 네오다다는 예술품을 기성품처럼 보이게 하는 또 그런 재미있는 역행적 예술 행위를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엔 마지막으로 스트릿 아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릿 아트의 시작은 키스 헤링이라는 작가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그는 1980년대에 뉴욕 지하철역에 빈 광고판들을 찾아다니면서 분필로 자신의 그림을 그리며 또 이렇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키스 헤링의 그림은 우리한테 상당히 많이 익숙해요. 뭐 일반 티셔츠나 아니면 뭐 그 팬시 용품, 뭐 서점, 문구점 이런 데서도 우리가 많이 접했던 그림들이죠. 자, 남미 출신의 작가 바스키아의 경우에는 앤디 워홀을 스승이자 또 동료로 삼아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 상당히 젊은 나이에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죠. 하지만 검은 피카소로 불리면서 그 인종차별주의 혹은 그 미국 슬럼가의 저항 의식을 낙서로 승화시킨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특히 그의 작품에서 이렇게 시그니처 마크와도 같은 왕관 형태, 해골머리에 왕관을 얹고 있는 이런 도상들은 여전히 바스키아만의 상징으로 남아서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가는 얼굴 없는 거리 화가 뱅크시인데요. 요즘에 가장 핫한 작가 중에 하나죠. 또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또 이제 전시를 오기도 했고요. 화면에 보이는 작품이 이제 뱅크시가 2004년에 거리에 있는 담벼락에 그린 풍선을 든 소녀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버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풍선을 든 소녀라고 해서 어떤 건 풍선을 손에 잡고 있기도 하고 어떤 건 이렇게 날려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이 풍선을 든 소녀, 이건 좀 더 앞서서 그려진 2002년도 버전인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풍선을 든 소녀가 있는데, 자, 2006년에 제작된 이 풍선을 든 소녀를 두고서 이제 뱅크시가 하나의 이벤트를 벌리게 됩니다. 원래 이 2006년도에 그려진 풍선을 든 소녀는 개인 컬렉터한테 판매가 우선 됐다가 2018년 10월에 소더비 경매에 재등장하게 되는데요. 어, 그때 엄청난 가격, 하나로 약 16억 6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16만 6천만 원에 뭐 낙찰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땅땅땅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자, 어떤 사고였는지 잠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On October 5th, 2018, Banksy's canvas, Girl with Balloon, or Balloon Girl, had just been completed being auctioned off at Sotheby's, London, for £1,040,000, or $1,370,000 US. Just as the auctioneer pounded his gavel and said sold, the painting started making a beeping noise to attract people's attention, and the painting then started sliding down out of the frame and through a shredder which was built into the frame. The next day, Banksy uploaded a video onto his Instagram page explaining that he built this special frame and shredder into the frame years in advance, in case anyone ever tried to auction it off. Now, this information is well known at this stage and has been covered by many people with pretty much those exact facts. But new information has come to light recently. New videos have been uploaded onto Banksy's YouTube channel showing more images and footage of the shredder being made. And in a bit of footage in another video, it shows a close-up of a guy activating the shredder with a car alarm remote-looking device. There was also a reaction video filmed at the auction of the canvas being shredded by either Banksy or someone on his behalf, which was also uploaded to his YouTube channel. Now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ieces of information that has not really been covered. The shredder did not function correctly. In a rehearsal video Banksy filmed, he shows the shredder working correctly and shredding the whole image, but on the day of the auction, it failed at around the halfway mark, which was not intentional. Experts now say that stunt may have actually doubled the value of the Girl with Balloon because of the huge interest it generated. The website myartbroker.com, which resells Banksy artwork, said Girl with Balloon had enjoyed annual increases in value of about 20% in recent years. This stunt by Banksy and the auction result will only propel the price higher, and given the media attention this stunt has received, the lucky buyer would see a great return on the £1,040,000 they paid. Even in its half-shredded state, Girl with Balloon is now part of art history, and they estimate Banksy has added a minimum of 50% to its value, and it's even possible it's now worth £2 million or more. Banksy's Girl with a Balloon is one of his most recognisable works, with a simple image of a little girl in a heart-shaped balloon, and a short faded statement saying, "There is always hope." The original artwork was painted in 2004 on the Waterloo Bridge in South Bank, London, which has since been removed. Now, I don't know much about art, but I gotta say, the way he has developed this mystery of who he is gets me interested in his art, and I guess that's the point. Anyway, that's the end of this video. Thanks for watching,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 예, 그 유튜브 자막이 그냥 뭐 직역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별로 퀄리티가 좋진 않지만은 워낙 이 사람이 또박또박 잘 얘기를 해줘가지고 뭐 어떤 내용인지 대충 매칭은 가능하죠. 예, 이렇게 원래 뱅크시의 이 작품 풍선을 든 소녀 이 작품이 경매 당일날 그러니까 그 2018년도에 소드비 경매에서 엄청난 가격으로 이제 경매 낙찰이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그 액자틀 안에 미리 장치해놨던 그 파쇄기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반 정도의 그림이 잘려 나간 거죠.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작품의 파쇄기 자체를 이미 뱅크시가 스스로 설치를 해놨었고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왈가왈부 말이 많긴 합니다. 뱅크시와 적어도 그 경매장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경매장의 사람이라는 거는 경매를 담당하는 그 진행자를 말하는 거겠죠. 실제로 화면에서도 보면은 경매 담당자는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만 막 "헉, 뭐야 뭐야 그러면서 이제 막 놀라는 그런 이제 말들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오히려 되게 담담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이미 이 그림이 파쇄될 걸 알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어쨌든 이렇게 사고가 아니라 원작자 뱅크시에 의해서 철저하게 기획된 퍼포먼스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그림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그 퍼포먼스라는 게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은어 같은 식으로 이 사건을 얘기하게 되는데 소위 이제 뱅크시라고 해서 뱅크시한테 당했다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스스로 자신의 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뭔가 상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뱅크시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 그런데 이제 뱅크시 자체는 작품을 파쇄한 당일에 본인 SNS에다가 SNS 계정에다가 실제로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다음에 또 이런 장치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나의 작품을 스스로 파기했다라고 밝혔죠. 당시 뱅크시는 파괴 욕구는 곧 창조의 욕구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피카소 말을 빌리면서 자신이 그런 어떤 자본 미술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기획했고 작품의 가치가 어떤 높은 가격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 위주의 미술 시장, 미술 생태계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뱅크시 당한 예, 뱅크시에게 스스로 뱅크시가 뱅크시를 이제 파괴한 이런 이제 이 그림. 처음에는 풍선을 든 소녀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었는데 나중에 이 일을 당한 후에 이 퍼포먼스가 일어난 후에 이 작품의 이름이 변경이 되죠. 사랑은 쓰레기통 안에라는 작품으로 이제 작품의 제목 자체도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품이 분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엄청난 금액을 주고서 낙찰을 받은 그 경매 낙찰자는 파쇄된 것이라도 좋다라고 해서 작품을 가져갔고 실제로 뱅크시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작품이 파쇄된 이후에 작품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예. 그래서 뱅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작품은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고 작품은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고 오로지 작가,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 작품의 행방이 결정될 뿐이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누군가의 소유로 남는 순간 그거는 더 이상 대중한테 개방되지 않고 특히 뭐 액자에 끼워져서 미술관에 전시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작품으로서의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박제된 그냥 물질로 남겨지게 된다. 이런 철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시는 자신의 작품이 박제로 남는 걸 영원히 거부하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연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뱅크시의 개념을 뒷장의 어떤 예술에 대한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뒷장이 니들이 미술을 알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미술 자체의 개념, 뭐 예술의 정의, 혹은 예술가의 책무,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모든 개념과 의미를 뒤흔들었다면 뱅크시는 니들이 미술을 알아? 뭐 정확하게는 이 미술품의 예술적 가치를 알아? 알고는 사는 거니?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비싸면 최고, 비싸면 비쌀수록 더 유명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어떤 미술계의 현실, 어, 비싸야지만 좋은 작품으로 간주되고 가치 있는 작품으로 간주되는 소위 미술품이 소비재로 전락되어 버린 예술 생태계를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뱅크시의 그림은 작품이 파쇄되기 전과 후로 나눠서 파쇄되기 전에는 풍선을 든 소녀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됐고 파쇄된 직후부터는 사랑은 쓰레기통 안에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이제 제목이 붙여져서 이제 유통되고 있죠. 뭐 전시라고 하기보다는 유통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뱅크시 그림은 계속 경매에 나올 때마다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작품이라기보다도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뱅크시의 의도와 또 퍼포먼스와 이제 뭐 이렇게 그 퍼포먼스의 어떤 의중과 다르게 중간 정도 파쇄되다가만 이 뱅크시의 그림이 훨씬 더 이제 비싼 가치를 가지게 됐고 2021년 10월에는 그 지난번 2018년 경매보다 무려 18배 이상 오른 1870만 파운드에 낙찰돼서 새로운 주인을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예, 놀랍죠? 그러니까 뱅크시는 나름대로 이런 그 예술 생태계를 비판하기 위해서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파쇄했지만 오히려 그 퍼포먼스가 작품을 더욱더 비싼 몸값으로 이제 올리게 되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자체도 상당히 또 그 씁쓸하기도 하지만 또 재밌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까지 다다이즘에서 마르셀 듀샹 그리고 네오 다다이즘을 거쳐서 팝아트와 키치아트, 뱅크시로 대표되는 스트릿 아트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이후의 현대 미술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다빈치 예술여행 미술사 강의는 모두 일단락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클래식, 오페라 관련 강의가 시작됩니다. 아마 미술보다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음악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힐링도 가능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클래식 관련 강의 자료는 월요일 오후에 업데이트 예정이니까 미리 다운로드 받은 뒤에 강의 수강할 때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다빈치 예술 여행 미술사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수강하느라 수고했습니다.